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업무 지시 3호, 4호를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업무 지시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대선 공약을 하나씩 이행 중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업무 지시 3호, 4호가 나왔습니다. 네. 업무 지시 1호, 2호 이렇게 하니까 언뜻 좀 이해하기는 편해요. 1, 2, 3, 4번 이렇게 1번이 일자리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렇죠. 네. 2번이 이물리한 행진곡 제창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예. 그리고 이제 오늘 3호, 4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3호는 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으로 예. 6월 중에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예. 이런 건데 그리고 4호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이명 두 사람의 여교사죠. 이 사람을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 이런 건데 이 지금 현재 보면은 1호와 2호, 3호, 4호 보면은 대부분 이 대선 때 공약을 대부분 이행하는 이런 업무 지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 지시 메토 이렇게 하는 거는 과거 정권에서 잘 안 쓰던 방법인데 이렇게 업무 지시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그래서 딱딱 끊어서 이걸 강조하려는 그리고 힘을 주려는 이런 뜻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공식 지금 현재 참모진이라든가 내각이 다 구성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 소위 문재인 새 정부의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국무회의라든가 수석 비서관 회의 같은 이런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지시하면 지시한 것대로 그대로 무조건 뭐 바로 즉각 이행하라는 게 아니라 이행할 수 있는 건 이행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그에 따라 일행하라 이런 뜻인데 이제 공약 하나만 소개하자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공약이 있었냐 하면 대선 과정에서 내 임기 중에 30%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30년 이상 된 소위 석탄 화력 발전소를 10기를 폐기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건데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 대선이 끝나면 공약은 잊어버려라 하는 또 정치권의 또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그래야 오히려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성격이 또 모범적인 이런 좀 모범적 스타일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공약을 가급적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한 약속에 대해서 좀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오늘 그 세월호 기간제 순직교사 인정하는 절차를 이제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그 숨진 교사 중에 한 분의 아버님과 또 전화 통화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참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노후 석탄 화력소 폐기 그거하고 미세먼지 30% 감축은 공약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무지한 행진곡 그리고 국정교과서 폐지 그 2호였고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공약은 아닌데요. 이건 사실은 지난 정부와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부와의 어떤 그 상당히 그 인식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세월호 문제라는 거는 2014년도에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워낙 이거 사실 이건 전혀 이념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부터 이념이라든지 진영 간의 대립의 하나의 접점이 되기도 했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특히 기간제 교사 이 문제는요. 기간제 교사가 이제 말하자면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과도 연관되는 문제이고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학교도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면서 사실은 동일 임금을 못 받는 거거든요. 동일 대우를 못 받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죽은 교사, 순직한 교사들을 이거 순직을 인정 안 한다면 말이 안 된다라는 그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업무 지시란 형태로 지시함으로써 어떤 명료성이나 구체성이나 실천성 이런 거 좀 보여줬다고 봐요. 또 하나 문제는 그 이제 돌아가신 그 순직한 분의 그 부모하고 통화하면서 어쨌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희생당한 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런 면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 지시라는 말은 좀 생소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임기 말까지 업무 지시 1호, 2호부터 쭉 나가지는 않겠죠. 내각이 완전히 안착이 되고 이러면 이제 이런 말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일주일 됐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 특히 이제 이무리한 행진곡이나 국정교과서 폐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이념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념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뭐 상징적으로 업무 지시라는 형태로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청와대
본관이 아닌 여민관에서 문 대통령이 지금 직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관저에서 여민관은 이제 청와대 정문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까지 400m라고 해요. 걸어서 한 9분 정도 거리였는데 이렇게 같이 이제 참모들하고 걸어가는 모습, 이거는 좀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권위를 내려놓는다고 할까요? 뭐 소통하는 모습입니까? 일단 대통령이 관저에 이제 머무는 거는 뭐 원래 머무는 거고요. 관저에서 비서동에서 일상적인 근무를 하겠다 한 거는 역대 대통령 때 없던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대통령의 집무실을 만들었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도 주로 근무한 건 본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주로 본관에서 했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본관과 관저를 두 가지를 주로 활용했는데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비서동에서 근무하겠다고 함으로써 저거는 참모들하고 이제 바로 옆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일종의 탈권위, 소통 행보. 노무현 정부 때 탈권위 소통 행보를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이어받아 벤치마킹하면서 뭔가 진화된 형태로 하는 거는 긍정적인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직접 관저에서 아마 비서원까지 걸어서 간 것도 아주 이례적인 거죠. 보통 차로 이동하던 보통 길 아닙니까? 과거의 대통령들은 뭐 저도 이제 청와대 출입을 해본 경험을 볼 때 보통의 대통령들은 관저에서 본관까지 차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차로 이동하고 아주 여유적으로 내가 오늘 좀 걷고 싶다라고 해서 걸은 대통령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아주 이례적인데 오늘은 사실상 첫 출근인 셈인데 이렇게 9분 거리로 걸어서 나오는데 이제 경호실장하고 송인배 선대위 당시 일정 총괄 팀장하고 같이 걸어 나왔는데 이때 걸어 나오는 것도 이제 좋은 모습이지만 재밌는 거는 이제 김정숙 여사가 이제 달려 나오면서 그거는 뭐 제가 소개할까요? 어떻게? 아니 그것은 저희가 녹취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저에서 배웅하는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했다 여보 다시 좀 조금 내려라 저뭐 이렇게 하고 입국을 안 하시구나. 가 다녀와 여보 멋있네 당신 최고네. 유쾌한 정숙 씨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김 여사께서 바지가 짧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마 요즘 이렇게 구두가 살짝 드러나게 좀 짧은 그런 거. 그래서 요즘 대통령은 이제 그 이제 유행이래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근데 전반적으로 저 모습이 좀 편안해 보이잖아요.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나 뭐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저런 모습들이 연출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일상의 생활과 저분들과의 생활이 다를 수가 없는 것이고 달라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또 하나가 뭐 너무 언론적인 얘기 같긴 합니다만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예요. 근데 우리 너무 대통령을 뭐 이른바 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그럽니다. 제왕적 권력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너무 제왕으로 은연중에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볼 때 일상 부부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런 사안들이 보도가 되면 안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건데 우리는 저게 너무 비정상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가 됐는데 너무 이제 낯선 거예요. 저런 풍경들이.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소통행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일상적인 게 돼서 더 이상 뉴스가 안 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저도 한마디 해도 되나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원래 부부가 원래 결혼해서 살다 보면 굉장히 닮아진다 그러는데 또 두 분이 성격이 조금 이제 또 대조적인 것도 있어요. 이 좀 뭐 이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신문 제목에도 보면 유쾌한 정숙 씨, 발랄한 영부인 뭐 이렇게 나왔듯이 성격이 굉장히 밝은 스타일이고 이런 계리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알다시피 요즘은 좀 굉장히 말씀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말도 좀 적고 좀 차분하고 좀 점잖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둘이가 굉장히 금실이 좋다고 그래요. 금실이. 근데 이제 그 어떻든 오늘 이렇게 김 여사가 이렇게 달려 나오면서 이렇게 해서 바지가 짧아요 이렇게 한 거는 상당히 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재미있는 모습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대통령 부인은 이제는 영부인이라는 말은 뭐 안 쓰기 시작한 게 그 전부터 안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김정숙 여사도 여사나 여사님으로 불러달라 그랬다는데 김정숙 여사가 원래 이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이 만나는 첫 번째 야당 인사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 참모들도 직언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성격도 밝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여론에 이런 게 안 좋은 게 있으면 그런 거라든가 신문에 이런
좋지 않게 쓴 것도 비판적 내용도 있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예. 소통을 첫 번째 이 가정 내에서부터 관제에서부터 예. 잘 되는 예.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역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낙연 청문회 후보 청문회가 24일, 25일 네, 다음 주 이틀. 수요일 목요일이에요. 네. 실시하고 31일에 표결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이낙연 이제 후보자는 뭐 여야 뭐 대체로 신망이 두터운 인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선 의원 출신이고 게다가 또 광역단체장 직선으로 뽑힌 이제 단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네. 검증의 무대는 쉽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 여러 가지 뭐 또 여야 모두 지적한 부분들이 있겠죠. 최근에 뭐 아들 이제 병역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군대를 갈 수 있게끔 오히려 탄원했다라는 게 이제 보도되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뭐 아직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낙연 후보자는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일단 손학규 전 대표가 일단 예. 총리 인준에 뭐 협조해야 된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무난할 것 같은데 일단 자유한국당은 또 상당히 손것 검증을 하겠죠. 야당으로서는 물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총리 인준은 뭐 무사히 예. 통과되지 않을까. 만약에 총리 인준부터 이게 뭐가 장애에 부딪힌다면 예. 상당히 정권이 초기부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예. 지난 정권 때 왜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예. 전 헌법재판소장이 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하고 낭만 이런 사태가 벌어진 뭐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덕 부장도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예. 여러 가지 지금 경력으로 보거나 아까 사선 의원에다가 전남지사 예. 했고 그다음에 언론인으로서도 뭐 훌륭한 언론인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이미 검증을 많이 거쳐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들 아까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는 그 비리가 아니고 예. 뭐 어깨 운동 과정에서 어깨 탈골로 인해서 이제 처음에 현역 받았다가 나중에 면제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탄원서를 보내가지고 내 아들을 군대 보내거나 아니면 공익요원으로라도 보내달라라고 예. 탄원서를 쓴 그걸 기록을 남겼다가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큰 문제 없이 될 거라 보고 예, 예. 이제 문제는 31일 날 이제 표결하기로 했는데 예. 청문회를 거친 뒤에 저는 어떤 야당에서 검증할 거 있으면 철저하게 하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밝히고 공개를 해야죠. 그러나 그런 게 없다면 표결을 해가지고 조속히 예. 임명 동의 문제를 빨리 결론을 지어가지고 예. 그다음에 후속 그 내각의 임명 제청 이런 걸 통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제 임명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정무수석. 빠른 시간 내에 문 대통령하고 여야 지도부 자리를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고 오늘 이제 쭉 네. 여야 인사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협치가 잘 될까요? 어떻게 일단 기대하십니까? 뭐 정무수석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무수석은 당청 관계를 맡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지난 정권하고 뭐 대비를 안 시킬 수가 없는데 항상 나왔던 얘기가 당청 관계가 너무 수직적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지난 정권 때.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 그리고 국회와 청와대와의 관계 이걸 잘 원활하게 해야 돼요. 전병헌 수석 스스로가 당청 관계가 아니라 국청 관계다. 네. 국회와 청와대와의 관계의 소통을 잘 이뤄나가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밝혔듯이 청와대와 국회가 뭔가 어떤 이견을 해가지고 그 잘 소통이 안 되고 교감이 안 된다면은 이게 모든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막히거든요. 그래서 집권당과 청와대와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고 예. 야당과 청와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와 청와대를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문제고 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 결국 당정청이 유기적으로 잘 조화가 되고 의견이 잘 소통되고 거기서 이견이 있는 것들, 의견이 다른 것들은 또 절충해서 풀어내고 이러한 정치를 사실 정무수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것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정무수석 자리가 중요한데 일단 정무장관 자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뭐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김수남 검찰총장이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개혁 1순위로 꼽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의 도움이 되는 방향이 돼야 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수남 총장은 뭐 물러나는 입장에서 퇴임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 검찰 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검찰 개혁이 어떤 특정 정권이 자기네 정권적인 입장에서 뭘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과연 뭐가 바람직한가 예.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저는 이야기를 한 거로 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원래 이제 사실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제자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검찰이 그동안 정치의 이런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청와대의 어떤 지시라든가 이런 거에 사실상의 공식적인 수사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예.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 스스로 정대하게 공명 정대하게 엄정하게 수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데 예. 이 말은 뭐냐 하면 국민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 한 거는 이런 거는 좀 겨냥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예. 이 도입의 문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위 검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위공직자들의 이런 비리 문제들을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이런 거를 지금 갖고 있는 나라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이번에 후보들이 대부분 찬성을 했습니다만은 예.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제 옥상옥이라는 논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과연 뭔지 좋은지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수사권 및 기소권을 놓고 예.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지금 검찰로 사실상 독점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수사권을 경찰로 상당 부분을 넘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경찰의 어떤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수사권을 가지려면 예. 경찰도 개혁을 하면서 뭔가 능력을 더 배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국민 입장에서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언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서 뭐 여론조사 내용도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검찰 개혁, 그다음에 정치 개혁, 또 언론 개혁, 뭐 재벌 개혁 이런 것들을 꼽는 것 같아요. 네. 예, 우선적으로 검찰 개혁을 많이 그만큼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 4명 중 1명이 검찰 개혁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거든요. 예, 그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걸 기대하는 겁니까?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검찰이 대통령의 하나의 칼로 작용한 측면이 많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검찰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과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권력도 또 검찰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검찰뿐만이 아니라 권력기관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권력이 가능했다라고 보는 거죠. 예. 뭐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감사원, 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이른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경찰 포함해서 그런 권력기관들의 어떤 정치적 중립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인식하는 것이고 저는 예. 뭐 그 방향이 맞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도 권력기관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겠다는 말을 언명을 했잖아요. 예. 언급을. 그래서 어쨌든 국민도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고 단지 지금 얘기하는 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네.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예. 설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제 또 하나가 기소 독점주의, 검찰만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그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예. 있어왔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